네,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팩트 시트라는 자료예요. 중국은 보복 행동을 했고 이제 대미 수출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145%죠. 합계 관세율이 총 145%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온 수치는 맞습니다. 145%로 올린 5일 뒤에 백악관에서만 글이 이렇게 수정되어서 명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올렸나? 아니면 오타인가? 뭐 별거 아니겠지, 수정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왜냐면 또 1이랑 2랑 이게 키보드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타인가 싶었는데요.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백악관이 동네 회사도 아니고 미국 정부 홈페이지인데 이걸 의미 없이 했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며칠이 지속이 된 겁니다. 245라는 숫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백악관에서도 만약에 잘못 작성한 거라면 그렇구나 하고 수정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냥 이번 관세율 수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를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응? 하는 그런 상태고요. 진짜 여기서 만약에 145에서 100%를 더 올려서 245%를 만든다? 와, 그럼 이건 지금 무역이, 양 국가 간의 무역이 이미 거의 뭐 파탄인데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상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중국 언론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최고 245%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마다 부과되는 관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의료기기가 245%예요. 실제로 지금 기존 관세가 100%였고 추가가 145%가 돼서 245%다 라는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쪽 나라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국무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부 사람인 거죠. 거기에 발표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다. 네,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네, 아무튼 또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의미는 없다면서 미국이 관세로 숫자 노름을 계속한다고 해도 이제 무시할 것. 숫자 노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실제로 24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확실한 건 이 관세로 시작된 두 나라의 대결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15개 이상의 합의에 관해 서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라고 하면서 각 제안을 적극적으로 백악관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한민국의 서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국이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캐롤라인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훌륭한 인재들이 열심히 무역 합의를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도, 트럼프죠, 이 문제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조만간 일부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좀 있는 거죠. 이제 대중 관세를 145% 이렇게 매기고 전 세계 90일간 일단은 기본 관세 10%로 유예를 줬는데 각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국에 붙을 건지 중국에 붙을 건지 슬슬 하나씩 피하 식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악관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전에 백악관 대변인 성명인에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피하 식별을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그 90일간의 피하 식별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대변인은 이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대상 국가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에 발표를 앞서 나가고 싶지는 않다.
5개 이상의 국가가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8일 날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75개 안에 들었을 거고요. 그 15개 이상 합의 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만나기는 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이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안덕근 두 사람이 이제 다음 주 미국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G20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죠. 그리고 세계은행 WB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의 워싱턴 DC에 방문을 하는데 이건 뭐 일례적인 일이라고 치더라도 근데 그 기간에 맞춰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현안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재무부가 먼저 제안을 했대요. 제 어제 영상 보시면 이 베선트 재무장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현재 트럼프에게 이런 관세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국제적인 전략이나 무역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관세 관련해서는 거의 미국의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결제는 트럼프가 맡아서 하겠지만요. 트럼프가 한덕수 총리와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말도 했죠. 일단은 근데 최상목 안덕근 이 두 사람과 미국 재무부 장관이 먼저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 한덕수 대행을 정말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한 차원이죠. 또 다른 면으로는 트럼프가 당장 만나야겠다. 라고 한 국가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협상에는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한 국가도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최상목, 안덕근 이 두 사람이 장관급이죠. 물론 뭐 대행의 대행까지는 했지만 지금은 장관급입니다. 일본도 장관급 관세 협상을 하러 미국에 갑니다. 16일입니다. 미국 16일이니까 이미 지금 밤새서 갔을 거예요. 이게 예약 시간이다 보니까, 네. 트럼프는 SNS에 일본이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다. 나도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역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또 나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RT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에요. 이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미국과 일본의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모든 국가 통틀어서 일본이 처음이에요, 지금.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이 대한민국의 최상목과 안덕근 이 두 사람과 미국 측의 회의를 일종의 예고편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흠칫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나온 SNS 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군사지원 비용이라는 걸 또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면 그 주한미군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는데 주일미군도 있습니다. 주일미군 주둔비 등 일본의 방위비 분담을 관세랑 함께 묶어서 처리해버리는 일명 패키지 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처리해버리는 그런 패키지 딜을 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정확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백조 원을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불만은 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의 통화에서도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위비나 관세 이런 거를 한 방에 이제 가는 패키지들, 앞에서 나온 패키지들의 성격도 살짝 언급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근데 트럼프가 왜 이번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가장 먼저 직접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천명을 하고 발표를 했는지 그냥 얼핏 든 생각도 있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현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친중 행보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딱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미국이 관세로 이렇게 일을 벌인 것은요. 중국이라는 한 나라만을 고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우회 수출 통로를 원천 차단하면서 우리랑 갈래 쟤네랑 갈래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너무나 친미 국가 스탠스와는 조금 다르게 작년부터 해서요. 작년 말부터 해서 일본도 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인데요. 현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입니다. 2024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고이즈미 신지로랑 다카치 사나에를 제치고 당선이 되었고요. 바로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그러나 바로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를 실패한 거예요. 임시국회에서 당선이 되었는데도 자민당 출신인데 이 이시바가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를 실패한 거예요. 이게 얼마 만이냐면요.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대략. 대표적인 내각제 나라죠.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반내각제 외치는 그 일본이 바로 지금 내각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자민당이라는 한 정당이 지금 과반을 확보하고 내각을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 내각제가 됐는데 민주당이라는 그 당이 15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각제 되면 큰일 난다는 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한번 잡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이 이시바 시게루가 지난 11월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 일본과 중국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센카쿠 열도 문제도 있었고 거의 단절 수준이었는데 이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관계 회복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그걸 넘어서 지금 양국이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 표현이요, 여러분 2008년 당시에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랑 후진타오 그 중국 주석일 때 쓰이고 한창 안 쓰이다가 지금 2024년, 2025년 들어서 다시 쓰이게 된 겁니다. 이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단어가. 이어서 또 중국은 위협이 아니다. 체제는 다르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시바 총리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시진핑 중국 정부가 미국에 달라붙었던 일본 기시다 전 정부와 달리 이시바 현 정부와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시다 전 정부죠. 거기가 미국에 달라붙었었는데 이시바 이 사람은 대화가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중국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지난 10월입니다. 2024년 10월에 왕이 외교부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이 굉장히 좀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그런 언행 막 이런 걸로 좀 유명한 중국의 외교부장인데 그 사람이 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랑 통화를 한 발표문이 중국 이제 공식 언론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통신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랑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먼저 소개를 하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먼저 소개합니다. 어떤 나라랑 해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발언을 왕이 외교부장보다 앞서서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례랑 더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시바 총리를 중국에 초청까지 했어요. 그에 대해서도 신뢰 관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신뢰 관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일본의 인사가 경제 재생상이 오늘 트럼프를 만나러 간 겁니다. 트럼프가 왜 직접 나오기로 했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실 거라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트럼프가 가만히 있다가 직접 나오고 싶어서 그냥 내가 일본이랑 놀고 싶어서 나오겠다,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림이 보이실 거고요. 동시에 또 다음 주엔요, 자민당하고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대표가 21일부터 중국을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친서를 중국 주석한테도 전달을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이미 1월 달에 12명을 구성해서 한번 이미 방문을 했었어요, 중국을. 그리고 7년 만에 중일 여당 교류 협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뭐 여당이라고 해도 저기는 뭐 당이 의미가 없는데 여당 교류회가 열렸다는 게 자민당이랑 저쪽 정부랑 이제 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심각하죠. 일본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계속 이런 행보를 이어간다면 일본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근데 일본은 절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직접 나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도 좀 나서주시고, 좀 이제는 그만 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정 간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지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 엄중한 시기에 다시 한번 민주당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 권한이니까 한덕수 손 떼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제일 먼저 협상할 수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있었다면요. 아주 빠르게 통화 한 통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은 매우 늦어진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빠른 건데,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나라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서 늦은 거죠. 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해줘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차기 정부 권한이라고 손 떼라고요?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새 정부가 본인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건지, 뭐라 말하냐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조차 해제하지 못한 무능한 실력으로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의 졸속 협상은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민감국가 지정을 왜 당했는지 전혀 논리적으로 지금 이거 말이 통하지가 않고요. 대화의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한덕수 총리랑 만나고 싶다, 이런 말도 했고요. 통화까지 했고요. 재무부 요청으로 최상목과 안덕근 그 장관이 간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트럼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협상을 해라 라고도 말하지 못할 망정, 새 정부가 할 거니까 손 떼라?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도 다시 한번 그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서 인용을 했는데, 정말 보고 사실 헌재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화가 나고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저 헌법재판소를 절대 저는 잊지 않을 거고요. 이 감정 끝까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계속해서 제가 홍보하고 댓글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링크 있습니다. 1%될 때까지 이 우파 유튜브 생태계가 계속 좀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쪽에서 계속해서 탄압을 하고, 어제 또 17명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애국 활동을 이제 하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요. 여러분
유튜브들을 좀 이렇게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계좌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채널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화면 하단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